저는 최은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은 여전하죠. 아침 식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미역국에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몇 점. 교사 시절부터 지켜온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창밖을 보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는데 요즘은 왠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독서를 하거나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조용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캐나다에, 딸은 호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하지만 시간대가 달라서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안부만 묻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죠. 하지만 가끔 저녁 무렵이 되면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면 옆자리가 더욱 비어 보였어요. 교사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가 제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부모님들과 상담하고 동료 선생님들과 교육 방법에 대해 토론하던 시간들이 생생했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삶의 활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살피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벽에 걸린 교사 재직 시절 사진들을 볼 때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졸업 앨범 속 아이들의 밝은 얼굴들, 스승의 날에 받은 편지들, 동료 선생님들과의 기념사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지만 동시에 지나간 시간을 상기시키는 증거물이기도 했어요. 요즘 들어서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허전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에 함께 산책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TV 소리만이 집 안의 정적을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어색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눌 뿐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워낙 바빠서 이웃과의 교류에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이 이제 와서 아쉬웠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외출하는 일도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곧 제 삶에 큰 파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져서 근처 편의점에 나갔어요. 요즘은 큰 마트보다는 가까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걸어서 5분 거리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선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죄송합니다.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꽤 오래 살았습니다만. 아, 다행이네요. 저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사를 와서 동네 사정을 잘 몰라서요. 박서준이라는 그분은 정말 공손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보기 드문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근처에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 깊은 아들이라니 더욱 호감이 갔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서 두 블록만 가면 종합병원이 있어요. 내과, 정형외과 다 있고요. 약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세히 길을 알려드렸더니 박서준 씨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인자한 분 처음 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계시다니.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사 시절에 학부모들이나 동료들에게서 자주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교사를 했었거든요. 남을 도와드리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품위가 다르시더라고요. 박서준 씨의 말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은퇴 후에 제 정체성에 대해 가끔 의문을 가졌었는데 여전히 선생님다운 면이 남아있다는 말이 위안이 되었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 동네 일이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서준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외로운 것도 있어서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을 잃은 후에 그 허전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그러셨군요. 그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박서준 씨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와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맛집이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죠. 박서준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뻐요. 헤어질 때 박서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종종 안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박서준 씨의 정중한 태도와 효심 깊은 마음가짐이 참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만남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기분, 필요한 존재가 되는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의 보람찬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병원도 잘 찾아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을 알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서준 씨와 만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쌀포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20kg짜리 쌀은 제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더니 제 짐을 받아들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가시면 안 되죠. 박서준 씨였습니다. 정말 우연의 만남이었죠. 아, 박서준 씨. 괜찮습니다. 천천히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결국 박서준 씨가 제 집까지 짐을 들어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현관까지 와서 쌀포대를 내려놓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무거운 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대신 사다 드릴 수도 있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른을 챙겨주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럼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요. 아니에요.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 결국 박서준 씨가 집에 올라와서 차를 마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집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역시 교사 출신이라 다르신 것 같아요. 그냥 정리정돈하는 버릇이 몸에 배서요. 박서준 씨는 제 집안의 사진들을 관심 있게 보았어요. 특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남편분도 교육계에 계셨나요? 아니요. 공무원이었어요. 성격이 워낙 차분해서 저와 잘 맞았죠. 아, 그러셨군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박서준 씨가 참 섬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분을 잘 헤아려주고 적절한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모두 외국에 계신다고 하셨죠? 네, 큰아들은 캐나다에서 의사를 하고 있고 딸은 호주에서 회계사예요. 대단하시네요. 선생님이 잘 교육하신 덕분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한 것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박서준 씨가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들어주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하수구가 막히면 뚫어주었어요.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힘드시죠? 그래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는데 박서준 씨는 연락하면 바로 와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박서준 씨가 거의 매일 저녁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있어서 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안부 인사차 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응, 간단히 먹었어. 혼자 드시니까 대충 드시는 것 같은데 영양 관리 잘 하셔야죠. 박서준 씨의 관심이 고마웠어요. 자식들도 멀리 있어서 이렇게 신경 써주지 못하는데 남인데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약국에서 감기약까지 사다 주었어요. 선생님,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친아들 같네. 그 말을 했을 때 박서준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요. 선생님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들이 저를 통해 그리움을 달래는 것 같아서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점점 박서준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박서준 씨가 올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왔어요.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김민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민수야. 어떻게 찾아왔니?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운 제자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노린 사기가 많아요. 사기? 네, 친절하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박서준 씨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나 그런 거 잘 구별할 줄 알아.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다고 하던데요. 민수는 몇 번 더 당부하고 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박서준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괜찮아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박서준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 동네에서 외롭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서준 씨와 친해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박서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왔어요? 집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 난리가 났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우산도 못 챙겼네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옷이 젖어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었죠. 일단 들어와서 몸부터 말리세요. 박서준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남편의 옷 중에서 입을 만한 것을 찾아서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이런 민폐를 끼치게 되어서요. 무슨 민폐예요? 이런 때 서로 도와야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박서준 씨는 정말 곤란해했어요. 집 상황을 확인해보니 수도관 공사를 하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모텔에서라도 며칠 지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고민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며칠 지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차피 빈 방도 있고 박서준 씨가 평소에 저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런 때 제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든든하네요. 결국 박서준 씨가 며칠 동안 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활기가 생겼어요. 박서준 씨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쓰고 세면대도 닦아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선생님, 제가 있으니까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덜 외로워요.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TV에서 옛날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박서준 씨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은 제게 어머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 같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박서준 씨,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솔직히 박서준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아들 같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도 박서준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평온해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대화가 떠올랐어요. 박서준 씨의 고백 같은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박서준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정갈하게 만들어서 식탁에 놓아두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만들면서 즐거웠어요.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교사 시절 이야기 들려주세요. 궁금해요. 그런 게 뭐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어떤 보람을 느꼈는지. 박서준 씨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4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큰 기쁨이었죠. 지금은 어때요? 그때가 그리우세요? 가끔은 그래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그 시절이 생각나죠. 박서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이제는 외롭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서준 씨의 집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며칠 동안 외롭지 않았어요. 박서준 씨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왠지 아쉬웠어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죠? 물론이죠. 선생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 찾아뵐게요. 그렇게 박서준 씨가 돌아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지니까 이상하게 적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정적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내일 저녁에 찾아뵈도 될까요? 그 문자를 보고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꽤 나고 박서준 씨는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벽에 걸린 남편과의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사 재직 시절 앨범을 꺼내서 보았어요. 그 속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직과 성실이 교육의 기본이다.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정직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박서준 씨에 대한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서준 씨가 찾아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에요. 그동안 신세진 게 너무 많아서요. 이런 것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꽃을 받아들고 화병에 꽂으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받는 꽃다발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앞으로 선생님을 더 자주 뵙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서준 씨, 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이뤘어요. 박서준 씨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좋았지만 이성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이겼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로웠거든요. 박서준 씨와 함께 한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서준 씨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박서준 씨가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서준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괜찮아요. 그냥 일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박서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투자했던 거니 실패해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솔직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잘 챙겨주던 박서준 씨가 힘든 상황에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로 걱정 끼쳐드리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박서준 씨의 표정을 보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우울해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박서준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사실 돈이 좀 필요해요. 당장 200만 원 정도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200만 원이요? 네,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워야 하거든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박서준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쓸게요. 이자도 드릴 수 있고요. 한 달 안에 꼭 갚을게요. 이자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박서준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큰 돈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박서준 씨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이런 때 도와주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꼭 갚을게요. 박서준 씨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차용증도 정식으로 써서 주었고요. 그날 저녁 교사 시절 앨범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직과 성실이라는 글귀를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 씨를 믿기로 했어요. 그동안 보여준 진실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분명 약속을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서준 씨가 정말 밝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급한 불은 껐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투자 조심하세요. 네,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박서준 씨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박서준 씨는 변함없이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고 더 친절해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게 뭐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서준 씨가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갚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록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박서준 씨도 별 말이 없었고요. 아마 아직 여유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박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돼요. 솔직히 돈이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박서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어요. 무엇보다 저와의 관계가 더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더 큰 요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준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가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별 일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제자 민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노린 사기가 있다던 그 경고 말이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박서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따뜻한 눈빛과 진실한 말들이 가짜일 리 없었어요. 3달이 지났는데도 박서준 씨는 첫 번째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박서준 씨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다크서클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박서준 씨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의사 말로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박서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런 돈이 없어요. 박서준 씨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처한테도 연락해봤는데 그쪽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정말 막막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서준 씨가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선생님이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서준 씨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알아요. 정말 큰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2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는 건 부담이 컸거든요. 이자 얼마든지 드릴게요. 아니면 제 것으로 담보를 잡으셔도 돼요. 담보는 무슨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박서준 씨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돈 때문에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박서준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평생 모은 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지만 아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아들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꼭 갚을게요. 그날 오후 박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들을 살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돈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다니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자주 와서 고맙다.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죠?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민수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실제로 요즘 돈 문제로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었거든요. 별일 없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다고 하던데요. 또 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박서준 씨를 믿었습니다. 괜찮아. 나 그런 거 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민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몇 번 더 하고 갔습니다. 민수가 간 후에도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 씨의 진실한 눈빛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아들을 위해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박서준 씨가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수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뇌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병원 이름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느 병원에 있다고 했죠? 아, 서울대병원이요. 저번에는 삼성병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게 전원했어요. 더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해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아들 수술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수술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박서준 씨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이가 회복 중이라서 계속 병원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박서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의 휴대전화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계속 울려서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아, 서준아. 나 엄마야. 전화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박서준 씨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이 어머니인데. 서준이는 어디 있나요? 잠시만요. 박서준 씨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박서준 씨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서준 씨는 어머니를 여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서준이가 아들이 아프다고 했다고요? 그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박서준 씨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들이 수술 받는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뭐라고요? 서준이가 또 그런 짓을 했나요? 또라는 말에 더욱 놀랐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박서준 씨가 전에도 그 아이가 또 누군가를 속였나 보네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박서준 씨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서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박서준 씨, 방금 당신 어머니에게서 전화 왔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박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 살아계시잖아요. 아들도 멀쩡하고요. 그건. 박서준 씨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거짓이 탄로난 상황에서 변명할 수도 없었던 거죠. 700만 원. 모두 거짓말로 받아낸 돈이었군요. 선생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뭘 설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었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박서준 씨를 믿고 있었는데 모든 게 조작된 이야기였다니요. 선생님, 저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요? 남을 속이고 돈을 빼앗을 사정이 있다고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갚을 거니까요. 박서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면서요. 저는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냈어요. 박서준 씨가 쓴 차용증이 2장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선생님, 그런 건 법적으로 별 의미 없어요. 뭐라고요? 박서준 씨가 차용증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빨리 숨겼습니다. 차용증 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요. 안 돼요. 이건 제가 당한 피해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선생님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래요? 박서준 씨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댓말도 하지 않고 협박하는 투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선생님이 외로워서 저한테 매달렸던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 때문에 도와드린 건데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제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군요.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박서준 씨는 이제 대놓고 뻔뻔해졌어요.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죠. 돈은 꼭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지 뭘 하든지 하세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울걸요? 차용증이 있잖아요. 차용증만으로는 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냥 돈을 빌린 거니까요. 박서준 씨의 말에 절망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용증만 주시면 조용히 사라질게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실 거예요. 선생님도 피곤하실 텐데. 박서준 씨가 위협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겁주려는 거였습니다. 겁주지 마세요. 저 그런 거에 안 넘어가요.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그때 제가 교사 시절을 떠올렸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온갖 일들을 겪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박서준 씨, 당신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이에요. 무슨 뜻이죠? 저는 40년 동안 교사를 했어요. 온갖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다 겪어봤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서준 씨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도 몇 명 봤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본색이 드러나죠. 선생님, 차용증은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서 받아간 돈 반드시 돌려받을 거예요. 제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자 박서준 씨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돈 받기는 힘들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겠어요. 박서준 씨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선생님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700만 원 정도면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수업료라는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제 돈을 가져가고서는 수업료라니 정말 뻔뻔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박서준 씨가 나간 후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박서준 씨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가장 슬펐어요. 진심으로 좋아했고 믿었는데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니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교사 시절 앨범을 다시 꺼내서 보았어요. 정직과 성실이 교육의 기본이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이런 일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지켜온 삶과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몇 번 경고했잖아요.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어리석었구나.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차용증이 있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박서준 씨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전액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박서준 씨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은 절반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박서준 씨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차용증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럼 이제는 누구든지 쉽게 믿지 않을 거야.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순진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더 현명해졌다고 할까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전부터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책을 읽으니까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좋았어요. 진짜 책을 좋아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박서준 씨와의 관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지적 호기심을 나누고 인생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활동이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듣기 편해요. 감사해요.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기쁨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박서준 씨에게 돈을 주면서 느꼈던 그 허망한 기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독서 모임 회원 중 한 분인 김영희 씨와는 특히 가까워졌어요. 같은 교사 출신이라서 공통점이 많았거든요. 은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뭔가 상처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 맞아요.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영희 씨에게는 박서준 씨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그때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왔다면 속았을지도 몰라요. 외로움이 문제였나 봐요. 그렇죠. 외로우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영희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왜 박서준 씨에게 속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제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판단을 흐렸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독서도 하고 일기도 쓰고 음악도 듣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가끔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엄마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엄마가 요즘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무슨 일 하세요? 독서 모임과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제 밤에는 오랜만에 교사 시절 앨범을 꺼내서 봤어요. 정직과 성실이 교육의 기본이다라는 글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 때문에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저녁 시간이 가장 평화로워요. 독서 모임에서 빌린 책을 읽거나 내일 봉사활동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여전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냥 미소가 떠올라요.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요.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외로움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나이 들어서 배운 또 하나의 수업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거였어요. 독서 모임 분들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박서준 씨 사건은 분명 아픈 경험이었지만 저에게 큰 교훈을 준 사건이기도 했어요. 덕분에 더 현명해졌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봉사활동이 있어서 준비할 것도 있고요. 이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서준 씨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하죠.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책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68세에 배운 가장 소중한 수업입니다. 외로움을 평화로 바꾸는 법.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법. 이 교훈들이 저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